한 단계 레벨업이 된 환율로 우리가 노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 통화가 좀 유독 약하고요. 지금 환율 움직이는 거는 한국 고유의 무엇이 반영됐다라기보다는 글로벌 공통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좀 비용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사실상 강달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펴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았어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힘도 있지만 상당히 글로벌 어떤 정치의 과정이기도 하고 이 국면에서 나타났던 특징은 신흥국에서 흥청망청하는 버블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 80년대 중반에 3조 호황, 90년대 중반에 외환위기를 맞았죠. 참 살기가 힘든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네. 그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우리 시대에 좀 규칙이 된 거 아닌가? 최근에 각국의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낮추는 게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환율을 보면 어떤 다른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총리가 바뀌었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부양책,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지난 여름철에 프랑스나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걸 봤거든요. 네. 정부 부채가 늘어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ECB가 네. 좀 뭔가 돈을 풀거나 하면서 좀 막아주겠지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이긴 하지만 다른 통화들 움직이는 영향을 받는데 네. 뭔가 일본도 엔이 약해지는 힘이 생겼고 또 ECB가 뭔가 돈을 풀고 영국은 영란은행이 돈을 푼다 그러면 영국 파운드와 유로가 또 약해지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또 미국은 또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 기대였는데 금리 낮추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동북아 통화가 좀 유독 약하고요. 대만, 일본, 한국 통화가 약한 거는 이제 대미 투자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뭐 유로화나 파운드도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 움직이는 거는 한국 고유의 무엇이 반영됐다라기보다는 글로벌 공통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 뭐 네. 파운드, 동북아 화폐들 다 약하다는 거는 결국 지금도 굉장히 강달러 상황이라는 네.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펀더멘탈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바뀌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 돈은 미국이 공장 지으라고 하면서 달러가 또 미국으로 또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내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 기초 체력 이런 거라기보다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네.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좀 비용이 커지는 것 같아요. 관세가 매겨진 세상에서의 환율이 아니 물가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관세가 더해지면 가격이 비싸지고 네. 비효율이 초래돼서 인플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런 단초가 생기는 거거든요. 관세를 통해서 뭔가 무역 수지 역조를 줄이려고 했던 건 이건 뭐 대공황 직후로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성공하지도 못했고 네. 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런 걸 봐도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관세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에는 자기들도 좀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미국의 통화 가치를 달러 가치를 약하게 하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80년대 후반에 중반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했고요. 네. 그때 이제 엔 같은 게 그 240엔 하던 게 장기적으로 달러당 80엔까지 떨어졌고요. 네. 1989년에는 한국과 대만처럼 일본 다음급으로 미국에서 무역 수적자가 큰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걸었습니다. 네. 최근에 한미 무역 협상 굉장히 우리가 아주 관심 기울이고 봤는데 요즘 그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료들이 이제 미팅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개입하는 거를 3달에 한 번씩 네.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됐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도 저는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환율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뭐 미국보다 뭐 한국이나 미국 밖의 나라들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네. 뭔가 미국의 의도가 지금은 관세인데 통화 쪽에 좀 관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사실상 강달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펴면서 네. 돈 가치도 니네 올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참. 근데 참 그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았어요. 앞서서 제가 85년도부터 엔달러 환율이 240에 나던 게 장기적으로 80엔까지 가니까 뭐 일본 기업들이 뭐 수출을 못 하는 거죠. 네. 일부를 수출하면 240엔 받다가 80엔밖에 못 받으니까 네. 일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이 수출이 안 되는 거를 내수 부양하려고 막 금리 낮추고 하다가 자산 버블이 생기고 이랬던 것이고요.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날 이제 연설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71년 8월까지의 국제 통화 질서는 고정 환율제였습니다. 네. 지금처럼 환율 바뀌는 거 아니고요. 그때 달러가 기축 통화였는데 그 달러를 사람들이 뭘 믿고 기축 통화로 믿습니까? 그때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줬어요. 네. 그래서 그 35달러를 가지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외국인이 갖다 주면 금 1온스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대외 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니까 닉슨 대통령이 우리 달러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줄래라고 했던 굉장히 폭력적인, 네. 동맹국들이 금과 연동이 된 그래서 지탱이 됐던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가 훅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힘도 있지만 상당히 글로벌 어떤 정치의 과정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이 윽박지르면서 네. 자국 통화 가치 약세를 유도한 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율의 방향성이 바뀐다 그러면 뭐 저는 그런 경로가 아닐까, 전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가지고 막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만약에 약달러로 바뀌는 환율을 통해서 뭔가 했을 때 나오는 워딩은 니네가 통화 가치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그 또 하나는 내수 부양해라는 얘기일 겁니다. 내수 부양. 니네가 우리 물건 사줘. 이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관료들의 워딩이 조금 그렇게 내수 부양이나 수입 늘리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80년대 중반에 이 통화 가치가 막 이렇게 달러가 약해진 다음에 프라자 합의부터 85년부터 87년까지 달러 가치가 왕창 약해지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나라들, 일본 같은 데는 숨을 못 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987년 2월 달에 프랑스 루브르궁에서 이제 르브르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 절상은 그만하는 대신에 니네들이 내수 부양해서 미국 밖의 나라를 네. 미국 물건 사줘 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는 르브르 합의 G5 선진국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에서 이제 미국 블록에서 했던 나라인데, 87년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노태우 직선제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네. 가장 중요한 공약이 200만 호 주택 건설이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내부적인 당위도 있었는데 르브르 합의를 가장 잘 이행한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관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관세에서 환율과 너네들의 내수 부양 이런 쪽으로 워딩이 바뀌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발언이 예, 조금씩 조금 있다. 나오고 있죠. 네. 네.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유지를 미국이 하면서 네. 관세도 15%는 계속 매기면서 네. 뭔가 약달러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한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환율은 올라가도 걱정이고 네. 너무 빠르게 떨어져도 걱정인데 네. 이제 우리 수출이나 이런 쪽은 네. 조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네.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자산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러 가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를 구하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네. 기축 통화인 달러를 구하기 쉬울 때는 미국 밖의 나라들이
흥청망청해집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돈으로 표시된 네.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들고 있으면은 달러가 약해지면 손해를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밖의 자산, 빗달러 자산들이 수혜를 보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국면에서 나타났던 특징은 미국 주식보다 미국 밖의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신흥국에서 흥청망청하는 버블이 생깁니다. 1970년대 달러 약세 때 가장 수혜를 받던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때는 애초에 갔던 건 이제 중동 국가들이 기름값 올라가서 기름 팔아서 중동 국가로 갔고 네. 그 돈을 이제 미국의 시티뱅크나 이런 미국의 은행에게 예치를 하고 그러면 미국 은행들이 그걸 어디 돌려야 되잖아요. 그때 중남미 국가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군사 독재 정권이었는데 외쳐가지고 막 월드컵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그 중화학공업 뭐 육성책을 하면서 네. 그때 우리나라도 꽤 달러 고하기 쉬운 상황에서 이 외채를 많이 이제 썼죠. 네. 근데 이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몇 년 약하다가 또 80년대 초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아주 강해졌거든요. 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좋았던 순서대로 손을 듭니다. 중남미 국가들 줄줄이 외환위기 맞았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 80년대 중반에 3조 호황 있기 전에 전두환 정권 초기 국면에서는 한국에서도 외채 만국론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외채가 많아가지고 한국 경제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70년대 동거하기 쉬웠던 나라들이 달러가 강해질 땐 손을 들어버리고요. 네. 80년대 후반에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는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네마리용 또 뭐 멕시코나 이런 신흥국들이 또 달러를 굉장히 쉽게 얻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90년대 중반에 줄줄이 외환위기를 맞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고 하는 건 저는 이게 뭐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네. 뭐 무슨 기축통화 헤게모니의 변화 이런 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뭐 달러는 가치가 뭐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뭐 달러가 가진 본질적인 어떤 권력이 바뀌는 건 아닌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질 때는 미국 밖에 특히 자산 시장이 좀 버블 비슷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통화 가치가 변하는 과정에서 미국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빗달러 자산의 선호가 그냥 기계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네. 특히나 이런 달러 가치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공조라고 하는 걸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펀더멘탈과 무관한 자산 시장에 버블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11월 초까지 작년 말 대비 한 70%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강세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ETF 같은 거 빼고 개별 주식 하나하나 거래가 되는 종목이 한 한국이 2,4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가 70% 오르는 동안에 주가가 떨어진 거. 그러니까 코스피 수익률을 못 쫓아간 게 아니고 네. 작년 말보다 절대 주가가 떨어진 게 1,050개가 됩니다. 절반.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최근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네. 많은 종목들이 소외되는 거는 뭐 과거에도 나타났던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많은 종목이 주가 지수가 그야말로 급등을 하는데 뒤처지는 거는 참 못 봤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저금리의 유지는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중앙은행들이 네.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뭔가 긴축을 했다가도 뭔가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겁을 먹고 돈을 푸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났으면 좋을 이 체질을 건강하게 네.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조정도 없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조금 잘 안 풀린다라고 하는 느낌은 아마 생활 뉴스 많이 받으실 텐데 네. 지난 10년 정도 한번 돌아보시면 뭐 한국 경제에 그렇게 큰일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별일 없었어요. 네. 제가 처음 직장 잡자마자 다음 해에 외환위기 2년 지났더니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 파산 한 3년 지났더니 카드 버블
또 한 4년 지났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실은 이런 큰 위기들이 있고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금리가 낮다 보니까 뭐 별 사건은 안 터지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그냥 근근히 살아남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자본주의가 좀비 자본주의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층이 존재합니다. 이거 뭐 주가지 4천과 무관한, 그러니까 1,000개나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층이 많다 보니까 또 금리를 올리기가 힘든 거고, 네. 그러니까 몇몇 괜찮은 쪽으로 그것이 뭐 서울의 아파트건 아니면 뭐 반도체 주식이건 이런 쪽으로 가면서 사실 주식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이 안에서의 양극화도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아무튼 뭐 내년도 환율도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자산시장과의 괴리를 상당히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산시장이 뭐가 좋아서 올라가지? 그런 느낌들을 올해도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내년에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환율이 또 그런 기제로 작동할 수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매달 한 번씩 발표가 되니까 네. 그런데 그 기대를 가장 빨리 투영하는 게 결국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된 미국의 그 국채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네. 상당히 좀 경계심을 가지고 그 단기 조정이건 아니면 크게 판이 바뀌는 조정이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본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피해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위험자산, 네.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랐어요. 2008년 이전에는. 네. 그거는 이제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를 반영했기 때문이거든요. 경기가 좋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죠. 기업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돈의 가치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 떨어질 때 주식은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채권이 안 되지만 주식이 되고요. 네.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이 2008년에는 조정받았어요. 네. 지금 감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는데 왜 주가가 조정받아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때 경기를 반영해서 주가는 떨어지는 거니까 뭔가 그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대체성이 존재했는데 네. 지금은 같이 깨집니다. 네. 2022년에는 주식도 깨지고 채권도 깨지고 금도 깨지고 2022년도에 S&P 500이 한 25% 조정받을 때 금도 한 20% 밀렸거든요. 네. 그때 가상자산도 조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가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 열심히 봐야 될 거는 저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좀 보시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로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대처 전략을 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네, 정말 모든 자산 가격이 조금 흔들리잖아요. 네, 금 가격도 그렇게 고공행진하다가 꺾이고 네, 약간 가상자산도 주춤하고 주식도 좀 다니다가 좀 쉬잖아요. 네. 그게 저는 네. 12월에 금리 못 낮출 수도 있다. 뭐 그 신호인 거죠. 요 상태가 좀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지금 주식은 경기를 볼 거냐 아니면 금리를 볼 거냐인데 금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아까 뭐 채권과 주식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떤 조정이 있더라도 이게 아주 장기화되는 조정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억력은 특히 금융시장은 너무 단기라서 올해 초에 미국 시장이 19% 밀렸다는 거 아마 기억 못 하실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내년에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약한 달러로 흐름을 잡으려고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를 비롯한 좀 신흥시장에서는 달러가 좋겠다. 역사적으로 약했던 70년대, 8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보면 70년대는 미국 주식은 안 되는데
한국 주식은 좋았어요. 네. 80년대 후반에 약달러 보면은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신흥국 주식이 훨씬 좋았고요. 네. 2000년대 초반 10년을 보면은 미국은 뭐 박스권이었는데 한국 주식은 3배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의 성과가 더 나을 수는 있죠. 미국이 그렇죠. 나쁘다가 아니고 올해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좋죠. 근데 한국이 더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미국 주식이야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어떤 상대 수익률은 저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는 국면에서는 한국 주식이 대체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살기가 힘든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네. 그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든 형편에 맞게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물과 너무 괴리된 자산 시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먹구름은 계속 우리가 있는 채로 이미 왔죠. 네. 예,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미국도 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근 10년이 낮은 축에 속하는데 네. 독일은 작년 재작년에 역성장했고요. 네. 올해도 잘못하면 뭐 역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닥스 지수는 뭐 10월까지 사상 최고치 쳤고요. 네. 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뭔가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런 나라들도 주간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뭐 이것이 네. 이제 당위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여윳돈을 가진 사람이 뭐 부동산을 사건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들이 더 버니까 불평등은 강화가 되고 이런 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냥 그게 우리 시대에 좀 규칙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걸 뭐 본인의 형편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에서 일단 2,000억 달러만 현금 투자 비슷하게 하되 네. 이거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상한을 둔다. 네. 이렇게 협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네. 한 연간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5% 정도 매년 수익률을 낸다고 할 때 그 수익분을 미국에 주면 충당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래서 좀 우리 외환 보유고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게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5% 내기가 쉽지 않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외환보유액은 이게 뭐 주식 같은 거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5%라고 하는 거는 얼마 전까지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한 5%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 4%대니까 만만치는 않고 네. 작년에 아마 외환을 운용해서 이 그 좀 이제 벌었던 게 이자로 뭐 대부분 이자겠죠. 네. 그게 한 100억 불 내외라고 하니까 네. 사실 외환 보유액 내에서 하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제 생각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9월 경상수지인가요? 130억 불 흑자였어요. 네. 결국 환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선가 우리 힘으로 달러를 벌 수 있게 되면 이게 안전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약하지만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를 맞고 이랬을 때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고 뭐 터키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달러가 막 흥청망청 달러 구하기 쉬울 때는 지탱이 됐지만 미국이 금리 올리면 바로 이제 외환위기가 나는데 네.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달러 그 채권국이거든요. 네. 해외에 투자한. 일본은 굉장히 큰 건물주 같아요. 달러가 월세 받듯이 매일 들어오는데 한국은 엄청나게 큰 대형 빌딩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건물주가 된 것 같아서 그것만 보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 외환 수지가 뭐 흑자가 아니었을 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네. 결국은 그거는 이제 한 달에 130억 불 정도 흑자가 이제 나고 100억 불 정도 흑자를 나는 페이스로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감내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달에 13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네. 나는 지금은 약간 이제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네, 네. 하는 수준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네, 때문이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의 그 페이스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변적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값이라기보다 상황의 함수 같아요. 큰 힘은 어쨌든 한국 외환시장에 구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과거보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달러를 벌어들이는 실력도 네. 과거보다는 체력이 또 좋아졌다는 걸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가변적인 다이내믹스가 있을 텐데 한 200억 불 정도로 그 최고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로 한 거라 그러면은 뭐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아주 뭐 긴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럭저럭 꾸려갈 만한 저는 좀 타협점을 찾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외에 개인이나 기관에 투자하는 게 확 다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그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지금 한국의 이 수출 체력 말씀하셨지만 또 미국이 알짜 산업들은 공장을 미국에 네. 짓고 싶어 하잖아요. 네. 결국은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네. 그 안에서 소화되는 구조도 또 한편에 만들어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사실 드려야 되는 정말 존댓말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이렇게 2중 3중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한 1,050원, 높아도 한 1,200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한 달러가 필요하다는 그런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봤던 환율의 레벨은 상당히 좀 과거보다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환율을 우리가 그게 이제 노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말씀하신 이유들로. 노멀이군요. 네. 2010년대에는 네. 1120원에서 1160원 사이 정말 거의 10년을 유지했잖아요. 네, 네. 예. 그 숫자는 다시 못 본다고 생각을 그냥 해야 그럼요. 할까요? 구조적으로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았던 게 그게 별로 없었어요. 네.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냥 이게 노멀이잖아요. 네. 금리가 굉장히 높고 또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 전반적인 등락의 범위는 뭐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이 좀 가속화됐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400원에서 거의 50원을 막 자꾸 터치하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이것보다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1,350원까지도 우리가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1,488원인가요? 네. 그게 이제 고점이었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고점이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뭐 그 뚫고 위로 가는 쪽이라기보다는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의 그 환율 레벨로 가기는 좀 힘든 여건인 것 같습니다.